첫 번째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수의사이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훈련사, 그러니까 트레이너인데 제가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도 많아요. 저희 동료들한테.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아, 제발 우리 접종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말라는 얘기 좀 하지 말자. 이거거든요. 전염병 때문에 백신 접종 끝날 때까지 나가면 안 돼. 이게 사실 우리 강아지들의 삶의 질을 정말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 강아지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여기 보시면 3에서 16, 4개월 정도까지예요. 근데 백신 접종이 다 끝나면 보통 5개월입니다. 그럼 5개월까지 집에만 있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집과 보호자만 알게 돼요. 이 뇌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오히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나이가 더 들을 때까지 괜찮지만 강아지들은 한 5개월 정도까지의 신경세포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세포들끼리 막 연결이 돼요. 아, 이 사람은 좋은 거구나. 이건 무서운 거구나. 이건 즐거운 경험이구나. 이렇게 막 연결이 돼요. 그리고 5개월부터 연결 안 된 것들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5개월 이후부터 경험한 것들은 좋아하기보다는 무서워하고 싫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뭐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면 해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강아지들이 조금 더 예민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 무서워하는 것도 더 많고 불안한 것도 더 많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접종 끝날 때까지 밖에 나가지 않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의 번식 문화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 사회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이때는 2달까지는 모견 아니면 같이 태어난 자견들과 함께 자라면서 개들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강아지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펫샵에서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얘네는 모견이랑 한 어느 정도까지만 있었을까요? 1개월. 대부분 1개월령의 경매장을 거쳐서 펫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견한테 충분히 배울 거를 거의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개들끼리의 언어나 개들끼리 생활하면서 가장 또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무는 강도 조절이에요. 무는 강도 조절을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엄마 젖 빨다가 배워요. 1개월령까지는 이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젖 많이 먹으려고 쪽쪽 빱니다. 근데 1개월이 넘어가면서 이빨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모견이 아프겠죠? 뭐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지가 아프니까 앙 해요. 그러면 얘는 엄마가 화냈으니까 그만둬야지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안 아프게 살살 무는 방법을 배워요. 안 아프게 살살 잡아는 방법을 배워요. 근데 1개월령의 모견이랑 떨어진 애들은 이걸 전혀 못 배워요. 어차피 이빨이 안 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는 강도 조절을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개들의 언어도 못 배웠고 저 같은 수의사가 접종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얘가 아는 세상은 집과 보호자밖에 없으니까 5개월에 딱 나와보면 뭐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완전 다른 행성에 외계인이 있는 다른 행성에 떨어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미국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보다 사회화를 안 해서 문제 행동을 보이고 버려져서 안락사당할 확률이 높다라고 해요. 혹시 지금 한 3개월령 이하 퍼피를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키우실 예정이신 분? 분명히 수의사 선생님들이 나가지 말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도 나가셔야 됩니다. 저기 너무 시골이나 이런 데는 전염병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도심이나 이런 데는 거의 요즘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오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호자가 잘못 키워서 다 보호자 탓이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지금 일리는 있다라고 딱 이 정도가 정확한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것을 다 보호자 탓으로 돌리는 건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제가 나쁜 짓 하면 다 저희 엄마 탓인가요?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면 다 부모님 탓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호자 탓을 하기 전에 얘네들의 행동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뭘까요? 대부분의 동물들의 행동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유전이에요. 네. 개들의 행동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유전입니다. 사실 사람의 행동도 유전이긴 한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동물의 행동이 유전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뒤에 좀 먼저 볼게요. 만약에 유전이 아니라 우리가 다 우리 마음대로 강아지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고 트레이닝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안대견 합격률 몇 %일 것 같으세요? 우리 맹인 안대견 합격률 실제로 활동하는 애들 30% 정도 됩니다. 네. 만약에 사람이 가르쳐서 다 바뀔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70% 왜 탈락시켜요? 유전적으로 충동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잘 기다릴 수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들이니까 똑똑한 아이들만 통과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옆에 영상이 하나 있는데 얘가 무슨 종인지 아세요? 우리 강아지들이 반응할까봐 무슨 종인 줄 아세요? 보더콜리라는 종이에요. 보더콜리가 뭐 하는 종이죠? 약놀이하는 개입니다. 사냥은 하지 않아요, 얘는. 왜 보더콜리냐면 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접경 지역 보더라인에서 양치기를 하는데 쓰이는 종이에요. 그래서 양 딱 몰아놓으면 강아지들이 낮은 호복 자세로 쫓아가고 막 이렇게 모는 애들 있죠. 그 애들이 쟤네들이에요. 쟤네들 저거 가르쳐서 잘할까요? 그 양 모는 걸 가르칠까요? 안 가르쳐요. 아니요, 배운 게 아니에요. 한 6, 7개월 되는 보더콜리들을 양동장에 딱 풀어놓으면 양 무서워서 도망가는 애들이 있고 양을 막 쫓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 일에 사람이 양을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느리고 에너지도 부족해요. 기계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양을 그 넓은 양 방목지에서 어떻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몰겠어요. 안 되니까 어쩌다 보니 이걸 잘하는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를 또 번식시키고 잘하는 애들끼리 번식시키고 잘하는 애들끼리 번식시키고 하다 보니 그 유전자가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 애들은 안 가르쳐도 해요. 이 영상은 뭐냐면 얘는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애예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뭘 양이 없죠. 난 이걸 하려고 태어나야 되는데 뭘 양이 없죠.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뭘 쫓아요? 그림자를 쫓고 있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타고났는데 이걸 할 게 없으니까 할 걸 찾아요. 그래서 이런 거 심한 아이들이 도심에서 뭘 하냐? 가끔은 킥보드를 쫓고요. 자전거를 쫓고요. 어린 아이를 쫓고 아니면 나뭇잎을 쫓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이 사실 상당히 많이 중요해요.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리면 사람보다 유전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뇌를 지금 아주 간단하게 표시해놨는데 이거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인터넷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고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변연계는 악마, 전전두엽은 천사라고 적어뒀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다 이 기전이에요. 화날 때 있으시죠?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화가 나고 막 욕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 싸우고 싶어요.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변연계가 화를 냈는데 내가 위험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싸우고 싶었는데 뭐가 말렸어요? 전전두엽이 말리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면 경찰서 가야 돼. 일이 더 꼬일 수 있어. 뭔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라고 이성적으로 순간적으로 말리게 되면서 실제로는 안 싸우는 거죠. 사람들 중에서도 이 기전이 모자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분노 조절장. 화가 났지만 말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전전두엽의 기능이 뛰어날수록 내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감정이나 이런 걸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전두엽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 누구예요? 사람. 강아지들 전전두엽 커봤자 보세요. 저 조그만 머리에 전전두엽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얘네는 뇌 중에 가장 뛰어난 부분이 후각뇌예요. 후각뇌. 가장 큰 부분이. 그러다 보니 본능적인 행동들, 본능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불안, 두려움, 공포를 담당하는 이런 변연계가 빵 하고 터졌을 때 전두엽이 잘 말려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유전적으로 나온 행동들을 더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선 첫 번째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결정론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는 급격히 빨라지고 와이퍼도 작동합니다. 120m를 질주한 택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급발진 영상이에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잘 보세요. 페달 블랙박스를 살펴봤습니다. 이분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사람이에요. 뭐 밟고 있는지 보세요. 발을 뗐다가 다시 힘껏 페달을 밟는데 이번에도 엑셀입니다. 차량이 급격히 빨라지는데도 A씨는 엑셀을 여러 차례 밟습니다. 심지어 사고 직전엔 아예 엑셀만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한 차례도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강아지랑 전혀 상관없는데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 이 일이 왜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언론이나 뉴스나 이런 곳에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급발진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급발진이 아니라 페달 오인 사고. 이 영상처럼. 자동차 전문가들이 항상 나와서 하는 얘기. 자동차의 엔진은 브레이크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엔진이 아무리 미쳐도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절대로 저렇게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언론에서 맨날 급발진 하니까 이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차가 갑자기 내가 잘못 눌러서 붕 갔어요. 근데 우리가 급발진이 아니라 대부분 페달 오인 사고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내가 잘못 눌렀나? 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대부분 다 이런 거 급발진이라고 언론이나 뉴스에서 얘기하다 보니 잘못 눌렀을 때 이건 급발진이야 라고 얘기하고 내가 페달을 잘못 눌렀을 거라 생각 안 하고 더 엑셀을 세게 밟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다 보호자 탓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모습을 보여드린 이유는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진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애탓만 하다가 오히려 더 슬픈 상황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당신이 잘못 키워서 그렇다. 옆집에서 네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진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만 계속 가다가 이 페달로인 사고처럼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호자 탓은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고, 유전이라고 해서 결정론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유전적인 부분은 스위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스위치를 그거 보호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얘가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스위치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이 스위치를 어떻게 꺼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스위치를 없애려고 하지 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스위치를 없애려고 해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스위치를 꺼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저는 강아지를 행복하려면 가장 먼저 얘가 지금 한 1년까지 됐다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을 파악하고 그 안에 이쁜 그림을 그려주려고 해야지. 얘가 가지고 있는 스케치북에 이쁜 그림을 그리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스케치북 밖에다 그리려고 해요. 그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불행해집니다. 제가 오늘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집 강아지가 강아지 운동장 가서 아니면 애견 카페 가서 잘 못 놀아서 좀 서운하고 슬프다 손으로 거죠. 네, 좀 계시죠?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강아지 입장에서 강아지 운동장이랑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강아지 입장에서의 강아지 운동장이랑 사람들이 가는 곳 중에 똑같은 곳이 있어요. 클럽이에요. 그쵸? 강아지 입장에서 강아지 운동장 모르는 강아지랑 몸 부비면서 대화하고 놀아야 되고요. 사람 입장에서 클럽 모르는 사람이랑 몸 부비고 대화하고 놀아야 돼요. 방금 손 드신 분들이 클럽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들 다 모아가지고 오은영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분들 클럽에서 잘 놀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어느 정도 사회성과 이런 것도 기질적인 면이 있어요. 인지 편향적으로 긍정적인 친구들과 인지 편향적으로 부정적인 것도 어느 정도 기질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인지 편향적으로 부정적인 아이들한테 새로운 자극과 첫 번째 친해지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달라집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또 하나, 유기견을 키우면 힘들까? 제가 유전적인 걸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유기견을 키우면 힘들까가 대부분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물론 아까 얘기했던 거랑 연결이 돼요. 대부분의 유전적인 부분들은 아기 때부터 크게 보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많이 본 사람들, 많이 본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눈치챌 수도 있지만 진짜로 와 얘가 왜 이러지라고 느끼는 때가 언제일까요? 대부분 7, 8개월이고 개충기 시기, 딱 그 시기부터 유전적으로 호불호가 있는 애들은 딱 나타나기 시작하고 별로 안 무서워하던 걸 무서워하기 시작한다거나 딱 나타납니다. 유기견들은 그런 거 대부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것들이 다 발현이 됐을 때 우리를 만나요. 그러면 그 중에 나랑 잘 맞는 아이들을 잘 골라서 키우는 게 오히려 나아요. 골라서 키운다라는 거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지금 유기견은 너무 많아요. 저도 방송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면 아, 얘 내가 지금 시간만 좀 더 많으면 얘도 데리고 와서 키우고 싶다. 나랑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새끼 강아지들은, 퍼피는 아직 몰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면이 분명히 그 잠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 다 내 맘대로 키울 수 있다는 건 진짜 오만이다. 저희 엄마도 말 통하는 저를 그렇게 못 키웠어요. 전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저 가끔 우리 학생들 강의도 가거든요. 그러면은 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엄마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대학도 제가 이 일을 하는 것도 다 엄마가 싫어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유기견을 키운다고 해서 무조건 더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가장 많은 오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격성은 서열 때문이다. 당신은 우습게 봐서 그렇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너무 공부를 잘하고 계세요. 실제로 개들의 공격성과 관련된 유전자들은 여러 가지 세트로 찾아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서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서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요? 엄청 있죠, 우리. 그러면 개들은 서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있는데 당연히 있죠. 사람도 서열이 있고 개들도 서열이 있고 대부분의 동물들은 서열을 가집니다. 근데 이 서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그러면 서열이 뭐냐라고 여쭤보면 답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서열이 뭘까요? 거의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동물학적으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서열이 무엇인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개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조그만 애랑 대형견을 사는데 조그만 애가 더 서열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한테도 통하고 동물한테도 통하는 서열의 정의가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왜 이랬어요? 네,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서열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윗사람? 이거 정의가 안 되잖아요. 이거 동물한테 안 통하잖아요. 먹는 차례 한 70점입니다.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이 서열이에요. 모든 것에 통용됩니다.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 그래서 유교 국가인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교를 중시했던 우리나라는 장유유서에 따라서 나이가 서열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만나면은 뭐 물어보세요? 나이, 가슴 깊숙이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는지.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지 낮은지 보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집안에 나이가 많은 분한테 밥상을 차리면 먼저 접근 권한을 준 거고, 회사의 서열 1위가 누구예요? 사장님. 그럼 회사에서 돈을 벌면 그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 누구한테 있어요? 사장님. 사장님이 서열 1위인 거예요. 그러면 개들이 사람의 서열을 정복한다라고 하면 지 사료보다 훨씬 맛있는 저녁밥을 주고 먼저 먹으려고 한다거나 그걸 지키려고 한다거나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개들은 개들끼리의 위치 관계는 만들지만 사람의 서열을 정복하려고 하는 경우는 99.9% 없습니다. 사람의 서열을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나 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강아지 물고 뭐 해요? 우선 언제 물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네? 간식을 못 먹게 한다거나 또 어떨 때 그래요? 밥 뺏어가려고 할 때 이런 거는 서열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유 공격성이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소유 공격성은 내 거가 된 것만 지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서열이 있어서 어떤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을 가져서
1등이 가지고 2등이 가지고 3등이 가지고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럼 내 거가 됐죠. 그러면 소유 공격성은 내 거가 된 것만 지켜요. 이것도 똑같아요.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을 줬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오더니 그 월급 다시 내놓으래요. 주실 분 계세요? 안 주고 미쳤냐고 소리 지르겠죠. 그러면 내가 사장님보다 서열 높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공격성도 서열이 아닙니다. 내 거가 된 거를 생존 본능이죠. 내 거가 된 걸 지키려고 하는. 그럼 물고 나서 애가 뭐예요? 물고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보호자 무는 애들이 물고 나서 이래요. 밑에 있는 사진처럼. 물고 나서 지가 물어놓고서 갑자기 가가지고 저기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보다 서열이 낮은 대상한테 공격성을 보이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회사에 다니는데 내가 직원이 일을 못해서 내 직원한테 화를 내고 나서 도망가서 어떡하지 이럴까요? 안 그러죠. 이건 서열에 의한 공격성이 대부분 아니라는 지금인 거예요. 대부분은 뭐냐? 영어로 돼 있지만 갈등에 의한 공격성입니다. 갈등에 의한 공격성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충돌했을 때 일어나는 공격성이에요. 뭐랑 똑같냐?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와 싸우는 메커니즘과 똑같습니다. 전 엄마랑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서열이 낮아서 싸운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했을 때 소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참다 폭발하는 거예요.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들이 우리를 무는 경우 대부분을 보면 지들이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발톱 깎기, 빗질, 목욕, 귀 닦기, 이빨 닦기. 얘네들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감각 처리 과민증을 가진 애들, 감각적으로 민감한 애들은 이게 너무 내가 참아내지 못하니까 싫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보호자들 어떻게 해요? 유튜브 보고 따라하죠. 이때 잡아야 된다고 이놈 새끼 이리 와 하면서 막 더 눌러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돼요. 말 안 통해.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억압하는 방법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방송 나오는 사람으로서 방송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거는 방송 편집이에요. 가서 솔루션 망쳤는데 그 제작비 막 5천씩 들어가는 거 이번에 솔루션 안 됐으니까 이건 저급지다 그럴까요? 아니면 어떻게 편집해서 되는 것처럼 나올까요? 네. 억압해서 하는 거는 한 번의 성공은 성공하는 것처럼 편집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걸 어디서 증명할까요? 동물병원에서 증명하겠어요. 저 같은 수의사들이 인턴 때 1년차로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네, 입원장 청소하기를 가장 먼저 배우고요. 두 번째를 뭘 배울까요? 보정이라는 걸 배웁니다. 보정이 말이 좋아서 보정이지 제압을 배웁니다. 왜? 이건 명분이 있어요. 피 뽑을 때 움직이면 어떡해요? 혈관 다 터지고. 주사할 때 움직이면 어떡해요? 주사바늘 부러져서 막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게 딱 잡는 법을 배워요. 그러면 강아지들이 어떤 애들은 소심한 애들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막 벌벌 떨고 결국 못 움직이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도 뽑고 주사도 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TV에서 본 대로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얘가 다음번 병원 왔을 때 포기해야 돼요. 더 진료를 잘 봐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방어 태세, 더 불안해하고, 더 탈출하려고 하고, 더 심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보호자가 원하는 건 얘를 이 감정에서 이걸 싫어하지 않게 해서 차근차근히 좋아지게 하면서 나중에도 편하게 하는 걸 원하는 거지, 한 번에 쇼메이식으로 애를 제압하고 나중에는 더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또 하나 있어요. 예뻐해줘서 그래요.
너무 예뻐하지 마. 이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 강아지 블리브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분리불안, 강아지의 분리불안이 뭐 말 그 뜻대로 있죠. 분리됐을 때 불안해하는 거. 분리불안 왜 생긴다고 들으셨어요? 대부분 당신이 너무 예뻐해서라고요. 이게 맞을까요? 그래서 예뻐하지 말라고 해요. 애 무시하고 밀어내라고 막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맞을까요? 과연? 저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연구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있는 논문을 보면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 보호자의 애착 스타일과 성격이 개의 분리 관련 문제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에요. 독일과 헝가리가 같이 연구했고요. 그리고 1507마리의 강아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표에 보시면 보호자가 개를 밀쳐내는 성향이 강할수록 분리불안이 심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과 정말 반대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무 이뻐해줘서 그러니까 이뻐해주지. 근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해요. 개들의 정신연령,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걸로는 개들의 정신연령은 한 몇 살 정도일까요?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 개들의 정신연령 더 낮습니다. 2살 반 정도입니다. 만으로 2살 반 정도예요. 저는 아기가 없거든요. 제 조카를 봤을 때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조카가 30개월령 정도일 때 개들의 행동이랑 상당히 비슷하구나. 개들의 인지와 상당히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30개월 아이한테 한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죠. 설명도 안 하고 이뻐해주지도 않고 만져주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다가가서 뭐 해달라고 했는데 밀어내면 30개월 아기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울고 또 어떤 행동을 할까요? 땡깡 부리고 그러면 보호자한테 더 달라붙으려고 할까요? 멀어지려고 할까요? 달라붙으려고 하죠. 왜? 보호자는 대체제가 없어요. 엄마 아빠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날 무시하면 내가 옆집 가서 다른 엄마 아빠한테 나 키워달라고 못해요. 그러면 결국에 나한테는 옵션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한테 달라붙어 있는 것밖에.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안전기지 역할을 못해주고 밀어내고 나를 관심을 주지 않는다? 더 달라붙는 수밖에 없어요. 그 현상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호자가 안전기지 역할을 못하면 애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분리불안은 더 심해집니다. 그럼 분리불안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불안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 불안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거예요. 예측 가능성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세요? 내비게이션 보죠. 왜 내비게이션을 보세요? 휴게소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려고. 그리고 휴게소까지 가죠. 만약에 그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감정은 어떨까요? 나 진짜 극동 마려운데 얼마나 더 가야지 화장실이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불안하죠. 그게 분리불안을 가진 강아지들의 이유입니다. 분리불안 있는 아이들의 보호자한테 물어보면 90% 이상 집에 주기적인 출퇴근을 안 하는 보호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연습을 안 해봤어요. 보호자가 나갔을 때 어느 정도 뒤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연습을 안 해보니 예측 가능성이 없고 보호자가 나가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뻐해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 예측 가능성.
오히려 무시하면 더 심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이들의 이런 행동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저 이것,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써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훈련이거든요. 훈련만 생각해요. 근데 원래 수의 행동학에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관리, 훈련, 그리고 필요하면 약물 처방. 사람과 똑같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약물을 처방하기도 해요. 저는 사실 사람보다 개들이 정신병이 더 많다고 봐요. 왜냐면 남자들은 좀 이해하는데 군대 가면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정신이 힘들어요. 정신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유의지가 없어서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밥 먹으러 가는 데까지도 왜 줄을 서서 가야? 똥 싸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10km, 20km 걷는 거 발 아프고 하지만 그거보다 정신적으로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걔들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걔들은 그런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목적은 사실 그냥 행복이거든요. 분견이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훈련하면 더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유전적 스위치를 끄는 것도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중요해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배워야 얘네가 잘 배워요? 인간이 훨씬 더 잘 배우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아지들 중에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집 밖에서 소리 나면 와와와 짖는 애들. 많은 분들이 이거 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층간소음 교육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더 잘 배운다면서요. 층간소음으로 윗집이랑 싸우고 살인까지도 일어나는데 사회 문제 하나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거 하면 될 거예요. 전국민 층간소음 탈감작화 캠페인 해도 안 되죠. 근데 왜 걔들은 다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걔네 전두엽이 훨씬 큰 우리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왜 걔들은 다 교육하고 훈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면 자 여기서 똑같아요. 층간소음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아니 윗집에 계속 뛴다라는 가정하에 이사 가거나 윗집에 매트 깔아야 돼요. 다 관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 밖에서 소리 나면 짖는 애들 가장 먼저 주는 솔루션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교육받을 돈으로 중문 설치하시라고 해요. 그게 훨씬 싸고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뭔가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자꾸 바꾸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관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오해가 있어요. 여기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게 우리나라의 되게 특징인 것 같아요. 무조건 잘 막아야 된다. 갑심이다. 저한테 많은 상담이 오는 것 중에 저는 행동학 상담인데 안 먹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식욕이 정말 높은 아이들이 건강할까요? 우리가 미식견이라고 부르는 잘 안 먹는 애들이 건강할까요? 맞아요. 이건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적게 먹는 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좀 안 먹는다고 억지로 막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연구 결과를 제가 되게 신뢰하는 이유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곳이 사료회사예요. 사료회사에서 적게 먹어야지 건강하다고 표현했으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자기 매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식하는 아이들이 많이 안 먹고 살 안 찌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 이건 연구 결과로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오해. 마취 무서워서 스케일링 하면 안 된다. 이제 의학 수의사니까 의학적인 것들 말씀드릴게요. 마취 때문에 스케일링 못하겠어. 우리가 강아지들, 이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빨이 있어요. 우리는 치아죠. 사람은 치아, 동물은 이빨입니다. 치아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뇌가 있죠. 치주염이나 치석이 생겼다라는 건 뭐예요? 입 안에 세균이 가득하고 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여기 너무 가깝죠. 여기로 쉽게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주염과 치매의 상관관계. 치주염이 심할수록 치매에 잘 걸립니다. 두세 배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게 하려면 적당량을 먹게 하고, 너무 많이 안 먹고 적당량을 먹게 하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구강 관리를 잘해줘요. 저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말고 저희 가족이 키우는 강아지 중에 16살짜리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케일링 했어요. 이게 수의학도 발전을 하면서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마취만 보는 마취과 수의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진료 아무것도 안 하고 마취만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마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노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스케일링을 마취를 못하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나중에 병원비를 더 아끼려면 우선 검사를 해보고 마취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구강 관리, 이빨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저는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보는데, 여기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아니면 자녀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뭘까요? 맞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원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목적은 독립이에요. 왜냐?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죽을 거니까. 내가 없어도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양육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목적은 뭐예요? 독립이에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나중에 얘가 혼자 독립해서 가정을 꾸리고 새끼를 낳아서 잘 살고, 벌써 중성화도 시켜놨는데, 거기다 안타깝게도 강아지는 우리보다 먼저 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강아지를 키우는 목적은 그냥 행복이에요. 별다른 거 없어요. 얘랑 나랑 행복하면 돼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조금 더 강한 기준과 이런 거를 하시는 이유는 걱정되니까 그래요. 나 없을 때 얘가 밥 벌어 먹고 가족과 행복하게 잘 살까? 그러려면 사회성도 중요하고 독립심도 중요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니까 더 많은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간단해요. 능력이 막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사회성이 있으면 조금 더 풍부할 수는 있지만, 사회성이 없다고 해서 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얘랑 나랑 행복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만 말씀드려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보호자가 괜찮은가? 내 강아지가 괜찮은가? 여기다 하나만 더 더해서 우리 둘이 행복한데 남들한테 피해를 주진 않는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이건 고치려고 해봐야 돼요. 근데 남들이 뭐라 해도, 심지어 설채연이 뭐라 해도 내 기준에서 이 세 개가 성립되잖아요.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세요. 우리 집 강아지는 손으로 밥을 떠먹여줘야지만 먹어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뭘까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딱 하나 여쭤봐요. 내가 손으로 떠먹여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니죠. 얘는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어요. 보호자님 그거 귀찮으세요? 아니면은 괜찮으세요? 귀찮다라고 얘기하면 바꾸자고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먹이세요. 네. 네, 반려견 키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왜 떠먹여주면 안 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먼저 죽을 거라니까요. 부모님이 먼저 떠날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주다 보면 얘가 나중에 밥을 혼자 못 먹어요. 그래서 혼자 먹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걔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는 하지 말란 게 너무 많아. 그거 다 따라하다가는 내가 강아지랑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뻐도 해주지 말아라. 집에서 놀아주지도 말아라. 흥분시키지도 말아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거면 그냥 강아지 안 키우는 게 나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반려 문제점을 파악하고 반려견과 행복을 목적으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혼자 떠드는 건 여기까지.